예고해드린 대로 이번에 조국혁신당의 인재로 영입되신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과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직 어색합니다. 저도 어색해요. 네. 저는 입에 교수님이 붙어가지고 그냥 교수님으로 오늘 호칭하면서 하고 싶은데 제가 교수님께서 조국혁신당 가신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봤을 때 깜짝 놀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헐 교수님이 정치를 그런 생각이 아닌데 안 어울리는데 그렇게 하나 했고 두 번째는 맞아. 교수님 같은 분이 정치를 해야지. 그래야 지금 이 나라가 반드시 갈 수 있지. 그런 생각이 좀 엇갈렸어요. 어떻게 가시게 됐어요? 제가 사실은 결정하기 지난주 월요일이니까 딱 9일째입니다 지금. 사실은 조국 대표가 그 전에도 저한테 사실 제가 또 앞선 순서에 영입될 뻔했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자신도 없고요. 근데 워낙에 진정성이 있고 보니까 저도 뭐 여러 가지 프레임 때문에 오해도 많았거든요. 조국 대표나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근데 쇠빙선 이 말이 너무 좋았고요. 그다음에 저를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좀 더 민주당보다 조금 더 진보적이고 좀 더 가볍게 민주당은 중도층까지 끌어안아야 되니까 써서 그리고 조금 왼쪽에 그리고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제가 이제 국립외교원에 있으면서 하는 발표라든지 제 뒤를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 독재 타파도 중요하지만 결국 외교 쪽에서 내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를 모여서 끈질긴 설득 끝에 제가 뭐 홀린 듯이 가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그러면은 비례대표 신청하실 겁니까? 네, 이미 신청은 했고요. 이게 이제 오늘부터 사실 이제 약간 섭섭한 건 뭐냐면 받았는데 뭐가 정해주는 게 아니고요. 투표를 해야 됩니다. 원래 그래요. 아니 지금 다른 장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다 여섯 번째 들어왔으니까 6번이다 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건 아무 상관없고요. 그건 없죠. 영입 이제 조국 대표 포함해서 9명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11명은 공모를 통해서 지금 심사 중일 겁니다. 15일 금요일 밤까지 나오고요. 그러면 20명이 줄 쭉 서서 토요일 날 정견 발표하고요. 그다음에 1, 월 양일간에 이제 당원 50%, 그다음에 이제 선거인단 50%를 모집하는데요. 지금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3일간 지금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인단에 참여하시면 당원이 아니어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많은 범민의 시간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결심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있다면 뭡니까? 제가요 25년 대학에서 가르쳤고요. 방송도 많이 했고 강연도 전국을 돌아다녔고 그것도 굉장히 귀하고 전 여전히 전문가로서의 앞으로도 살겠지만 어느 순간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도 미안해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선거와 관계없이 제가 작년 11월에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신청하고 받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정치하려고 준비하는데 제가 뭐라고 답했냐면 다 되고 나서 관도도 늦지 않는데 내가 왜 그래서 그건 상관없이 제가 25년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한 5년 남았는데요. 그리고 현장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 현장이 처음엔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외교 전문가 한 100명 정도 하고 지금 외교 광장이라는 곳에서 그걸 좀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근데 현장이 그러면 강연보다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 이게 좀 낫냐? 이런 생각이 들다가 뭐가 운명적으로 더 현장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리고 제가 한계를 느끼고 좀 초조해진 것은 윤석열 정부 2년 때문입니다. 강의 갔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다른 것도 그런데 외교 이거 무너지면 복구가 될 수 있느냐 질문 가장 많이 했어요. 저도 똑같은 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컨디션도 너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턱 관절이 너무 아픈데요. 그다음에 자다가 막 섬찟 오한도 나고 이게 별 이유가 없거든요. 제가 이렇게 아파본 적도 없고 그게 윤석열 정부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을 그렇게 악무나 봐요. 걱정을 하고 악물고 밤에 또 갈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그걸 제가 입당 기자회견 할 때 또 소개를 했는데요. 그래서 가자. 나머지 인생 기회가 주어졌을 때 현장에 가서 한번 부딪혀보자. 더 안 망가지게 한번 해보자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한 2, 3주 전쯤에 계속 며칠간 좀 잠을 설치고 컨디션이 좀 안 좋았더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좀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야 이거 이러다가 이번에도 제대로 심판 못하고 또 다시 가야 되나 막 그런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요즘엔 좀 잡니다. 요즘엔 좀 즐겁게 자고 밥도 잘 먹고 그러는데 저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아마 뭔가 좀 기대를 갖게 돼서 그러지 않은가 싶은데 지금 이제 오늘 특별히 좀 모신 것은 우리 국민들한테 역사라든지 또 외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려줬으면 하는 게요. 네. 첫 번째로 왜 저쪽 국민의힘에는 친일 관련된 발언들이 끊임없이 나올까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 또 히로부미가 인재였다. 그런 성일정 의원의 발언이라든지 뭐 또 이완용이가 차라리 고종보다는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뭐 구체적으로는 많은 대다수가 자기가 일본 사람이거나 또는 미국 사람의 정신구조와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전에 이게 뭐 가져오는 제가 사실은 이게 조국 혁신당에 들어온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검찰 독재만 끌어내린다는 것이 마치 목적처럼 보이는데 가만히 보시면요. 그 사고가 외교에도 나타나는 겁니다. 자, 범법자와 검사. 자기들이 생각하는 범법자죠. 예. 그러니까 범법자를 만들어서 사실은 하는데 똑같습니다. 외교로 돌았으면 이게 그거 아닙니까? 흑백론입니다. 자기들 기준에서 선과 악입니다. 그러나 외교도 선과 악으로 보면 친구와 적만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본하고 미국은 친구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다 호구가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 용서가 되는 거고 적이면 외교를 할 필요도 없이 적대 관계로 지난 2년을 돌아보시면 딱 이 방식으로만 외교를 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싫어. 러시아 싫어. 그냥 적대 관계로 가. 국익은 없는 겁니다. 똑같이 일본이 아무리 잘못해도 친구니까 용서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이 우리 투자를 받아가면서도 전혀 우리한테는 배려를 안 해주는 건 역시 미국이니까 동맹이니까 이런 이분법적이거든요. 이건 외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지금 1년째 얘기하고 있는 게 윤 정부는 외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하면 너는 그러면 중국 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그게 바로 이분법이잖아요. 예. 제가 미국보다 중국한테 가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이한테 우리가 한미 관계 훨씬 더 깊죠. 중요하고.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을 적으로 삼고 위기를 조장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최소한의 관리 또는 더 좋으면 더 좋은 관계로 가서 국익을 실현하고 경제적 이익을 받는. 지금까지 했던 게 바로 우리가 개방형 통상국가로 한국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 최근에 보면 또 국가인재개발원장인가 하는 사람이 우리는 항상 뭐 전쟁을 또 윤석열 대통령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발언도 했어요. 네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확신범들이 있어요. 이념을 정말 그렇게 믿는 분들이. 중국은 너무 싫다. 우리 미국하고 붙잡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제가 생각에는 아마 대통령도 그런 것 같고요. 왜냐하면 보통 후보 시절에 이렇게 아주 보수라도 이 정권을 잡으면 대통령으로서 조금 중간으로 수렴합니다. 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 대통령도 이렇게 중도로 해서 오히려 콘크리트 지지자들한테는 오히려 실망을 주는데 이분은 사상 초유라고 생각합니다. 후보 시절보다 훨씬 더 극우화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확신범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를 닮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독일의 유력지가 얘기하는 거. 왜 트럼프를 닮았냐면 트럼프는 반을 미국을 잘라서 몇 가지 유사점이 있습니다. 일단 상대방을 적대시하고요. 그 다음에 파시스트라고 부릅니다. 그쪽을 또 좌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 콘크리트 지지자들에게만 대통령이지 단 한 번도 자기는 미국 전체의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고요. 평균 지지율이 4년이 재임 동안이 35%입니다. 누구나 되게 비슷하죠. 딱 비슷하죠. 예. 그런데 왜 그러면 그게 선거적으로 유리하냐면 중도층이 나오면 안 됩니다.
중도층한테는 정치적 냉소주의를 바이든도 싫고 트럼프도 싫다. 이재명도 싫고 뭐 윤석열도 싫다는 것들을 심어주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35% 가지고도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처럼 그렇게 믿는 확신범들도 있지만 이게 국내 정치적으로도 유리하다. 그런데 문제는 외교는 망가지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게 그런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땅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도자의 자세죠, 사실. 예. 그런데 이제 외교원장님 앞에서 이런 표현 좀 뭐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는 격이 있지만 그런 표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외교의 끝은 전쟁이다. 예.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한다. 예. 그런 이야기 했는데 지금 사실 우리 국민들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혹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조금 더 두려워하는 지수가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그 외교 망가지는 거하고 두 번째 질문이 강연할 때 많은 질문이 혹시 전쟁 납니까? 예. 그리고 훨씬 많은 사람들이 외교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외교는 편하지 않고 주위가 편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국민들이 걱정하게 만드는 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입에서 전쟁 불사, 선제 공격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전쟁 가능성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전쟁 가능성은 이제 구분해서 좀 봐야 합니다. 계획된 전쟁이냐 우발적 전쟁이냐 예. 봐야겠죠. 계획된 전쟁은 할 수도 없고 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사실 우리가 제가 이런 말을 하기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평생 소신이 계속 주장해왔던 게 전작권 반환이거든요. 예. 그런데 요즘처럼 전작권을 그래도 안 가져온 게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예. 왜냐하면 이런 예. 분이 리더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전작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은 지금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이스라엘. 예. 그리고 그러면 세 번째 전쟁이 가능하냐?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두 전쟁과 한국 전쟁은 천냥지차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전쟁은 미국이 물자만 되지 지상군이 안 들어가는 예. 전쟁. 근데 이 적이 진정하면 군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미국인들을 어떻게 바로 전쟁에 개입되거든요. 그러니까 계획된 전쟁은 불가능하다. 미국이 원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그다음에 우발적 전쟁은 뭐냐? 이 부분이거든요. 과거에도 우발적 충돌이나 전쟁의 가능성이 있었죠. 뭐 천안함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그때는 미국이 맞기도 했지만 뭔가 남북의 채널이 있고 한중의 채널이 있고 한러 채널이 있으니까 그런 게 났을 때 진정시키는 방어 기제들이 완벽하진 않지만 도처에 있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9.19 합의를 없애버렸잖아요. 예. 그러면 우발적인 충돌이 났을 때 이게 큰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완충장치나 완충장치가 없는 게 좀 우리로서는 우리가 스러운 거죠. 그러면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뭐 마음 같아서는 당장 끌어내리면 좋겠지만 그거 쉽지 않고 그렇게 계속 가다가는 너무나 위험한 상태가 일어날 것 같고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북한이 지금 뭐 남한하고도 적대 관계라고 얘기하고 마치 전쟁을 곧 일으킬 것 같지만 앞에 사실은 다 조건문이거든요.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시쳇말로 하면 북한이 김정은은 이런 것 같아. 그래? 그렇게 우리랑 적대 관계가 되고 싶어? 소원 풀어줄게. 그래 민족하지 말자.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때리면 선제 공격을 하면 또는 그렇게 하면 북한이 반응하겠다는 것 앞에 다 조건문이 붙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관계에서 미국이 저렇게 계속 압박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위기 상황을 이용해서 선거에 이용하지만 정작 전쟁을 일으킬 정도의 그 정도의 뭐라 그럴까요? 이런 걸 뭐 만용이라 그럴까요? 그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그래도 말씀 들으니까 조금 마음은 다스려지는데 정말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외교 문제 이건 좀 큰 문제가 될 것도 같은데 이번에 피의자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지금 호주 ABC에서 스캔들 배기지를 들고 들어왔다. 그런 보도까지 하고 지금 우리 교민들은 대사관 앞에 가서 물러나라라고 시위하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을 때 호주 정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외교 참사의 한계가
짐작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는가. 뭐 날리면부터 시작해가 지금까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외교 참사적인 걸 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방점을 찍는 건데요. 물론 또 한계가 없으니까 무슨 짓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저기에 지금 거짓말이 수두룩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첫 번째 거짓말. 호주가 긴급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무기 방산협약 실제로 팔았습니다. 자주포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구매자입니다. 근데 국방부 장관이 무기 팔러 다닙니까? 방산청이 있는데요. 방위산업청에서 하면 됩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또 두 번째. 신임장 복사본을 들고 갈 정도로 급했느냐? 예. 급한 사안이 호주와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호주는 굉장히 협력적 관계인데 예민한 문제가 없는 관계입니다. 워홀이라 그러죠. 예. 워킹 할리데이. 예. 그거 정도가 사안일 정도로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좋은 관계이고 긴급한 사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긴급하게 사본을 들고 갈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외교부가 그럽니다. 지금 있는 분이 갑자기 쫓겨난 거거든요. 예. 김완중 대사라는 분입니다. 1년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년이 찼다고 얘기합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외교부에 특수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첫 번째 그러면 1년 2개월을 보낼 사람을 호주에 보내느냐. 정년을 몰랐습니까? 그럴 일은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예. 외교관은 그 연속상을 위해서요. 정년 전에 떠나면 정년과 상관없이 그 임무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런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다음에 장관급을 보내는 것도 이것도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장관급을 보내는 것은 미중 일라 4개국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4강이나 보내죠. 4강이나 보내죠. 이제 이렇게 다 종합하면 왜 이런 거짓말을 해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여기에 퍼즐 하나를 딱 끼면 키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파장이 일어날 것을 알고 호주가 기분 나쁠 걸 다 어느 정도는 이 정도일 줄 몰랐지만 알았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각오하고도 더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그게 뭐냐? 이분이 수사를 받고 그래서 혐의가 또 확정이 되고 증거가 나온다든지 두 번째 이분이 압박에 못 이겨가지고 고백을 한다든지 양심 고백을 하면 이것이 폭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무섭고 하니까 사실은 도피시킨 거다. 도주대사라는 말이 정확한 겁니다. 예. 그것을 국민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놀라워요. 그러니까요. 다른 그렇게 해석하면 전혀 해석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그 터질 것 같다는 위기감이 여기서 또 제가 듣기로는 이분이 또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 제 달성고등학교 선배님이죠. 아 그래요? 예. 근데 좀 부끄러운 선배를 두셨네요. 예, 그 커뮤니티에서 얘기가 생각보다 소심한 분이라. 예, 그렇다고 들었어요. 예. 좀 우유부단하고.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 믿기 힘든 사인 거죠. 뺐다 넣었다 하는 과정도 보면 그게 어정쩡하잖아요. 국회에서 답변한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확신 없이 결정했다고 본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이거 여기서 터지면 총선이고 뭐가 끝이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파장이 낫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는 그러면 이제 한국과 우리 호주 사이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지금 영향을 됩니까? 끼치겠죠. 그냥 아무 일 없고 괜찮은 사람이 만약에 장관급이 가면 호주는 자기들을 존중한 겁니다. 그리고 원래 신임장도 중요하지만 신임장을 줄 때 대통령하고 사진 찍는 게 그 나라에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권과 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권이 신임장이고 비자는 아그레망이라 그럽니다. 거기서 받아들인다는 뜻이거든요. 그거를 여기서 갈 때 신임장과 함께 사진을 찍고 거기 가면 그것을 아그레망을 수여하는 것이 외교적 관례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의전입니다. 그거 안 했죠. 그다음에 지금 호주에서 가장 1위 언론이 지금 말씀하신 골치 아픈 스캔들을 갖고 왔다 그랬죠. 거기다가 대사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교민인데 교민들이 지금 데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죄자를 도피한 도피처가 되는 거잖아요. 호주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호주라는 나라는 영국의 유배지이기도 하고 도주하는 곳이거든요. 원래 그 교도소로 많이 그 땅이 쓰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가 주변 국가가 없으니까 크지만 사실 고립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호주가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분 나쁠 수 있고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건요. 기분이 나쁘다는 뜻입니다. 외교상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충분한 얘기를 나눴다. 이 말은 하나도 합의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합의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걸 못한 겁니다. 지금 얘기 안 하는 건요. 그거는 불만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한국을 감사하면 한국 정부와 이게 통했으면 우리는 장관급을 보내준 한국과의 관계에 깊이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은 호주가 기분이 나쁘고요. 저는 또 역으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방산 뭐 업체 협의 뭐 무기 수출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흠이 없고 떳떳하게 얘기할 사람을 보내야 협상이 잘 되는 거지. 그럼요. 약점투성이가 가가지고 무슨 뭐 협상을 한단 말입니까? 그렇죠. 오히려 책이 잡히는 겁니다. 그럼요. 이거는 부채를 지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짜잖아요. 수시로 한국에 온다 그러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됩니까? 자기 나라에 파견시켜놓고 수시로 불러간다는 게 호주를 무시하는 거죠. 또. 그러니까 외교사안과 법무사안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법무사안을 지키면 외교를 방해하게 되는 거고요. 외교사안을 지키게 되면 법무적인 정의가 안 서는 거죠. 좀 사소한 문제긴 한데 외교원장 하셨으니까 만약에 뭐 수시로 불러서 그러면 조사하겠다라고 하는데 조사를 할 테니까 너 들어와. 그러면 그때 들어오는 것은 공무 출장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개인 사비를 들여서 비행기 타야 됩니까? 공무가 아닌 거죠, 사실은. 개인 사비를 해서 들어와야 되는 휴가 내 가지고. 그래야 되는 거죠. 예. 저는 안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내보낸 이유가 뭔데 그게 들어오겠습니까? 그럼 조사도 안 하고? 조사를 안 하겠죠. 근데 그리고 제가 외교원에 있을 때 가장 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분을 특임대사라 그러거든요. 예. 다른 분야에 있다고 오신 분들은 외교사는 잘 모르잖아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2, 3주 동안에 철저한 교육을 합니다. 예. 안 받으시고 가셨어요. 도망치듯이. 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대로 업무 파악도 못할 텐데. 제 생각에는 당분간은 외교 그 사저가 있습니다. 거기 관저에서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진짜 중요한 거는 교민 관계, 양국 관계도 중요하지만 외교가라는 게 있습니다. 예. 거기에 파견돼 있는 수많은 나라에서 온 외교가에서 완전히 따돌릴 것이고요. 비웃음이 그럴 것이고. 그렇겠죠. 근데 이제 디플로맷하고 근데 군인들도 뭐 파티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러니까 네. 뭐 파티야 뭐 참석할 수 있겠죠. 뭐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가면 이렇게 조롱하면서 지나갈 수도 있어요. 씩 웃으면서. 다들 뭐 서로 절마가 글맞이 뭐 이렇게 하고 그렇죠.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참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급격히 무너질 수 있는가 그런 참담함이 듭니다. 국격을 무너뜨린 죄가 너무 큰데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유명한 데입니까? 예. 꽤 유명하고 그다음에 이게 수십 년 동안에 쭉 이렇게 일관되게 해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트렌드가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데서 상당히 신임을 얻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네. 평가했거든요. 예. 이건 너무나 부끄럽고 정말 화나고 막 그렇습니다. 이 179개국인데요. 예. 유엔이 193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고 우리 한 250개국이 됩니다.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없는 국가는 뺀 겁니다. 근데 49위예요. 47위예요. 뺐다는 거예요. 전체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17위에서 20위권입니다. 불과 2년 전에 문재인 정부 때요. 그게 지금 이렇게 떨어진 거고요. 보통은 통계만 내는데 특이사항에 설명을 하는데 한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할 때 그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인디케이터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그런 건 뭐로 평가합니까? 언론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노조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 결정하면 지난 정부 사람들에 대해서 검찰이 정치적 박해를 가한다는 것을 지적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지금 조국 혁신당이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송에서 김건희한테 여사자를 안 붙였다고 그거를 벌을 주고 그런 지금 나라가 돼버렸어요. 네. 근데 그거는 기본적인 팩트조차도 틀린 게 김건희 특별법이거든요. 법안 제목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뭐 이렇게 나가니까 거기엔 여사를 붙이는 게 팩트상으로도 틀린 건데 거기에 여사를 안 붙였다고 벌을 주고 이런 나라가 돼버렸는데 그러니까요. 혹시 교수님은 그동안에 진보적 지식인으로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했는데
방송국에서 아이고 좀 곤란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 안 들으셨나요? 제가 지금 공중파에서 제가 이 선거에 나간다고 못 나가는 게 아니고요. 거의 제가 지금 유튜브만 낭인이 됐습니다. 유튜브 낭인이 됐습니다. 안 부릅니다. 최고의 참 예. 아이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KBS 같은 경우에 그 아침에 지구촌 뭐죠? 세계는 지금이요. 세계는 지금 또 못 나왔죠. 역사 그날 폐지됐죠. 예. 뭐 주진우 뭐 저랑 같이 날아갔죠. 뭐. 아유 참. 다시 이제 좀 선거 얘기 좀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정치를 하시게 됐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 나는 이런 정치를 좀 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으실 건데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거하고 사실 연결되고 제가 들어온 이유니까 그렇게 사실은 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너무 자랑스럽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라고 봐요. 왜냐? 식민지를 겪고 전쟁을 겪고 아직 분단 상황에서도 이 정도의 찬란한 민주주의를 한 나라가 전례가 없습니다. 저는 뭐 이 얘기만 할 때마다 울컥하는데 미얀마나 홍콩의 민주화할 때 그 민주주의의 투사들이 한국을 보고 자기 지금 버티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 가지고 경제를 희생한 게 아니잖아요. 유일하게 OECD로 간 우리가 세계 지금 경제 10대 강국이 된 것도 이런 것들을 2년 동안 망가뜨린 게 저는 용서할 수 없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내부적으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그다음에 망가진 외교를 불러일으키는 건데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뭘 할 수 있나? 국회가 대부분의 행정부가 외교를 독점하는 건 사실이지만 저는 일단 3년이 너무 길고요. 그건 정말 그렇고요. 뭐 최악의 경우 3년을 견뎌야 한다면 동결이라도 시켜야 된다. 더 망가지지 않게 시켜야 된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발견한 게 있습니다. 이미 제가 중국이나 러시아의 고위 관료나 학자들을 만났을 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자기 나라들한테 하는 거에 비해서는 오히려 자기들은 참는다. 대만 문제 건드리죠. 우크라이나에 지금 무슨 살상무기 준다 그러잖아요. 참는 이유가 자기들은 이 윤 정부의 외교가 전체 국민의 뜻이 아니다. 오히려 전체 국민은 윤 정부의 외교를 반대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 그렇다면 구태 우리도 3년만 참으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더 좋게 만들 이유는 없지만 망가뜨릴 이유도 없다. 이게 저한테는 엄청난 위로가 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적어도 동결 아니면 제가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정부가 하지 못하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에도 진보적 세력 미국에도 진보적 세력하고 같이 할 겁니다. 제가 조국 대표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횡재했다고요. 왜냐? 제 뒤에는 100명의 외교 전문가가 있다. 난 내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다. 100명의 진보적 학자들이 저는 협력관계를 구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까 울컥하셨다고 그랬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특히 이제 우리처럼 민주화 과정을 거쳤던 그런 세대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더욱 크게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저는 우리가 이뤄냈던 것을 뺏어가 버린 그런 것에 대한 분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민주화를 어떻게 이뤄냈습니까? 그거를 이뤄낸 자랑스러운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됐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최루가스 맡아가면서 그런 아픔을 겪고 어찌됐든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이제 우리 후손들은 자랑스러운 민주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겠거니 맞습니다. 생각했는데 이런 놈이 나타나가지고 나라를 거꾸로 가게 해버리니까 그 박탈감, 그 분노 그런 것들 때문에 더 분노가 커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민주화 운동의 뭐 기득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민주화 운동의 일부 기득권자들이 반성할 일이지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릴 일입니까?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민주주의, 인권,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뭐하고 섞어버리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수준하고 다른 민주주의와 인권과 자유를 갖고 있는 나라와 외교를 중단해라? 그거하고 섞어버리잖아요. 그 말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걸 추구하죠. 그러나 외교는 그렇지 않은 국가들과도 잘 지내야 하고 국익을 위해서 외교를 해야 되는 것인데 완전히 외교가 미국하고 일본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이 자들이 독재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이 사적 이익을 위해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사적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역사의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하고 그러니까 성일종 같은 그런 발언이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만 내선 일체론자가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많은 경우 발언 속에서 미국의 극우와 일본 극우한테 저는 러브레터를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 3자의 결합을 위해서. 대통령 윤석열 2년 가까이 지켜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지만 가장 크게 생각하는 문제는 프레지던시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겁니다. 네. 보이질 않아요. 네. 왜 대통령 되려고 했을까요? 그것도 오로지 권력?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어의 프레지던트하고 프레지던시는 다른 겁니다. 프레지던트는 개인도 될 수 있고 직함도 될 수 있지만 프레지던시는 하나의 기구입니다. 기관임 제도고 기관인데 이분은 그냥 자기의 권력적 최고가 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것에 대한 욕망이지 이 한국의 민주화 속에 자리 잡은 프레지던시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다. 그러니 왕자 쓰고 나오잖아요. 끝으로 한 가지만 네. 이제 좀 정치적인 것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물론 이제 외교 전문가로서 또 학자로서 조국혁신당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또 다른 정치적인 역할도 아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연대해서 함께 이렇게 윤석열 정권 심판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가장 관심 갖는 부분이고 네. 또 일부에서는 조국혁신당을 좀 경계하기도 합니다. 네. 민주당 지지자들이 저 민주당 표 깎아먹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이 좀 어떤 그 연결고리라든지 뭐 좀 설명하는 뭐 그런 역할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예, 제가 사실은 지난 1년 동안 민주당의 동북아 협력 평화협력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셨죠. 당직을 했습니다. 예, 예. 송영길 전 대표가 만들어 놓은 것이 제가 2대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민주당을 꾸준히 지지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트럼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독일의 유력지가 트럼프하고 윤석열 예. 비유했습니다. 그건 전 적절한 비유. 베를리너 모르겐 예. 포스트인가? 예. 제가 사실은 2년 전부터 꾸준히 트럼프하고 갔다고 제가 강연에서 말을 해왔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중도층이 떠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일단 제일 많이 듣는 게 재밌어졌대요. 재밌어지고 제가 숫자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 비례연합, 그 민주당의 비례와 국민의힘의 비례가 30%의 각축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을 비례도 다 가져와야 된다는 분들은 좀 섭섭하시겠지만 조금 떨어지는데 조국혁신당하고 비례민주당하고 합치면 40%가 넘어갑니다. 파이가 10% 커진 겁니다. 지금 그게 또 계속 커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중도층을 불러온다. 그게 사실상 실제로 선거에서도 저는 협력관계가, 모원의 협력관계가 있고요. 계속 지금 대표도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섭섭한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얘기하지 말고 같이 가야 된다 얘기했고 같이 200석을 만들어서 이 3년이 너무 길다는 조국혁신당 혼자 못하잖아요. 민주당 지금 200석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합쳐서 200석은 가능하니까 선거 전에도 가능하고요. 선거 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좀 포용적이고 전체가 되고 앞에 돌격대, 쇄빙선, 쾌속정, 구명정 그거는 이쪽에서 하겠다. 저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역할을 그래서 지민 비조. 예. 우리 내부에서는 비조 지민이라고 얘기하지만 민주당을 공개 안 하면서 지민 비조 하시면 됩니다. 아니 정말 저도 이제 느낌이 그런 건 있어요. 조국혁신당이 생기면서 뭔가 조금 꿈틀거린다. 그리고 좀 출렁거린다. 네. 뭔가 해볼만하다. 뭐 이런 그 전체적인 어떤 마그마? 네, 약간 바람. 그런 게 좀 느껴지죠. 예. 네, 저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 역할이 좀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영입이 됐는데 저 뒤로 밀리면 제가 모냥 빠지잖아요. 이건 농담이고. 근데 실제로 많은 검사분들이 와서 근데 정말 좋은 분들입니다. 박은정 검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핵심 일을 하되 저 같은 외교 전문가도 가서 같은 그럼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사들 또 법률가들이 너무 많다. 뭐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교수님 들어가신 것은 빛나는 보석 같은 거죠. 정말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예. 오늘 아주 긴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댓글도 좀 소개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니까 좀만 계셔 주세요. 네. 네, 그러면 정리하는 동안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생참치 방송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지금 300센트 넘게 나가가지고 잘못하면 오늘 또 다 완판될 것 같은데요. 맛있겠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정어리몰이라고 상생의 그 정어리몰인데 참치회 들어온 날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해주는데 정말 저도 사 먹어야 되겠는데. 예, 정말 제가 강추입니다. 네. 생물 참치 주문하면 바로 손질해서 나가니까요. 혹시 오늘 보내드리지 못한 분들은 내일 발송된다고 하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정어리몰에서 알려왔습니다. 먼저 슈퍼챗 보내주신 분 좀 소개를 할까요? 잘못하면 몽둥이 타장님 아까 소개해드렸고요. 이병무님, 나우누리님, 마리님 10만 원이나 보내셨네. 너무 많이 보내지 마세요. 감사드리고요. 잘못하면 몽둥이 타작님은 여러 번 보내셨네. 오늘 몽둥이 타작할 일이 많으셨나 봐요. 네. 그리고 우리 김준영 교수님 몇 분만 좀 소개를 해드리죠. 내추럴님 오후 최고십니다. 김준영 교수님 뒤에 100명의 외교관 국회에 꼭 들어가셔야 합니다. 김창규님 교수님은 우리나라 자산이십니다. 나라의 희망이 보입니다. 이대홍님, 김준영 교수님 조국과 혁신 꼭 함께 해주세요. 엄청 응원합니다. 탁기인님, 교수님이 정치권에 오시니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요. 크림소다님, 저런 분이 외교부장만 하셔야 되는데요. 이 무도한 정권 꼭 심판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많은 분들이 응원글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그 정치 1번지가요. 선량들의 산실이 됐어요.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공천 많이 받으셨고 또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선거운동 잘하는 방법이 우리 정치 1번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기회를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또 오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보내드리기 전에 한 가지 궁금한 거 여쭤봐도 돼요? 트럼프하고 바이든 누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선거한다면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8개월 남았습니다. 근데 8개월 남아서 무슨 일이 나는 거잖아요. 트럼프는 웬만한 일에 면역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날아갈 일도 그냥 유야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트럼프의 전략이고요. 바이든은 지금 우리 한국계 그분도 얘기했잖아요. 일단 너무 약해 보이고 너무 노인처럼 사실 4살 차이밖에 안 나는. 제 생각에 혹시라도 또 계단이나 어때서 넘어지면 이게 오히려 바이든한테 엄청난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되는 게 우리나라한테 좋습니까? 일부 진보에서는 트럼프가 돼야 지금 남북관계 돌파구에 2018년처럼 온다고 얘기하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의 재선 기간은 재임 기간은 거의 깡패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부분에서. 그리고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윤석열 정부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저는 상대적으로 바이든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좀 지금도 미국에 있지 않나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셸 오바마 다큐를 하나 넷플릭스에서 봤거든요. 비커밍이라고. 네. 미셸 오바마도 상당히 괜찮은 후보감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아예 얘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작년 말 원래 아주 초에 그 후보를 대체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유력하게 떠오른 사람이 미셸 오바마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이유 가지고 교체할 수 없잖아요. 지금 현직 대통령을. 정말 무슨 중병이 걸렸거나 무슨 큰 게 있으면 바꾸겠지만 그런 일이 중간에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바꾸기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들어가셔도 그 미국 대선 관련했을 때 정말 제가 궁금하면 한번 모실 테니까 와서 물론입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그 전문가로서 역할을 계속 할 겁니다. 예.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조국혁신당에 인재로 영입이 되신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과 인터뷰 여러분 재미있게 잘 보셨지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하루하루 다가가는데 그래도 요즘 조금 마음 편하게 지켜볼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심판의 그날까지 우리 항상 깨어있도록 노력합시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요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주가 조작. 주가 조작. 예. 그러면 이채 양명주로 합시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수근 상병의 희생에 따른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 외압.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이채 양명주. 온 국민이 잊지마자 이채 양명주를 외치면서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망 사건, 양평 고속도로 농단 사건, 명품백 수수 사건, 주가 조작 사건, 이채 양명주 5대 실정을 심판할 것입니다.